지금 당장 한국으로 수송기부터 띄우시오. 돈은 상관없으니 무조건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대구공항에 거대한 덩치의 아랍에미리트 C-17 수송기가 엔진도 끄지 않은 채 묵직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산 무기를 싣기 전까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처럼 말이죠. 그런데 대구공항의 긴박함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물론 사우디와 이라크까지 중동의 실력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계약 물량의 긴급 조달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타르 같은 국가들은 신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조기 납품부터 보장하라고 아우성이죠. 대한민국 방산공장 앞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온 백지 수표를 든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70년 동안 이 작은 나라가 산속 깊은 곳에 무엇을 숨겨왔기에 어제까지만 해도 강대국들의 무기를 사가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의 무기 없이는 단 하루도 발 뻗고 잘 수 없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두 가지 무기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입니다. 더 멀리 쏘는 창을 만들기 위해 강대국들은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정작 전장을 바꾼 건 창이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만든 방패가. 제 이름은 알렉산더 카잔스키입니다. 전직 미 정보부 기술정보 분석관이자 현재는 글로벌 안보 전략 싱크탱크 아이언사이트의 수석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30년 동안 저는 미사일 궤적만 봐왔습니다. 숫자와 고도와 속도 그리고 파괴력만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아부다비 상공에서 벌어진 그 30분이 저의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직후 중동의 하늘은 완전히 다른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지역 충돌이 아니었죠. 미사일과 드론과 전자전이 동시에 얽힌 현대전의 실험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란은 지도부 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뒤섞어 쏘아 올렸습니다. 표적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어요. 미군 전략 자산이 밀집한 UAE, 중동 자본과 물류가 집결한 도시권, 세계 원유 시장의 심장부가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석실에서 첫 보고를 받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단순한 요격 성공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군사적 권위가 한 번의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라는 것을. 레이더망에 들어온 군집이 먼저 잡혔습니다. 느리고 값싼 표적들이죠.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속 탄도미사일 궤적이었습니다. 드론은 시선을 분산시키고 탄도미사일은 방공망을 소모시키며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파고드는 방식이었죠. 이 조합은 교과서에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국가를 마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최악의 혼합 포화 공격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137. 단순한 발사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중 몇 발만 목표에 닿아도 도시 하나의 기능이 멈출 수 있다는 의미였죠. 거기에 드론 200여 대가 더 있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요격 대상이 300개를 훌쩍 넘는 상황이었어요. 더 소름 끼쳤던 건 궤적의 분포였습니다. 이란이 날린 주력 위협들은 사드의 초고고도 구간도 아니고 패트리어트의 말단 저고도 구간도 아닌 그 사이에 애매하지만 치명적인 중간층을 오래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 구간을 잡지 못하면 오늘 밤은 끝장이라고. 대중은 방공망을 말할 때 늘 가장 유명한 이름부터 떠올립니다. 사드, 패트리어트.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현대전의 승패는 이름값이 아니라 비어있는 고도를 누가 메우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사드는 너무 높고 패트리어트는 너무 낮습니다. 문제는 이란의 미사일 상당수가 고도 20에서 40km 안팎의 중간층을 통과하며 가장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 구간이 뚫리면 적 미사일은 최후 방어선 직전까지 거의 손상 없이 진입하게 됩니다. 전장은 명성이 아니라 빈틈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 순간 보고서 하단에서 낯설지 않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궁2.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의 대표 체계가 아니라 비교적 후발주자로 여겼던 한국 시스템이 지금 이 전장의 승패를 결정할 핵심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훌륭한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심장부까지 왔다고는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현장 데이터는 제 편견을 빠르게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UAE 상공에서 다층 방공망이 가동되는 가운데 중간층 위협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한 체계가 한국산 천궁2라는 정황이 연속 보고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죠. 포대 2개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포대와 미사일 2발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천궁2 1개 포대는 하나의 완결된 전투 패키지입니다. 다기능 레이더 1대가 적을 찾고 추적하며 미사일을 유도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교전 통제소 1대가 요격 결정을 내리는 심장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발사대 차량이 4대에서 6대가 붙고 차량 1대당 미사일 8발을 탑재하죠. 즉 2개 포대라는 말은 발사 차량만 8대에서 12대, 즉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이 64발에서 96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상대가 탄도미사일 137발에 드론 200여 대를 쏟아붓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수적으로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정확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소문은 대개 진실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날 밤 분석 채널과 현지 소식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건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었죠. 저는 그런 소문을 단순한 가십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소문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유는 분명했어요. 자동화 체계라고 보기엔 반응이 지나치게 정교했던 겁니다. 현지군이든 교관이든 기술 지원팀이든 누가 콘솔 앞에 앉아 있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전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조차 이건 시스템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완성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정밀함에 대한 현장의 집단적 증언이었죠.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방공 전문가에게 2개 포대라는 숫자는 결코 작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2개뿐인데 저 정도였다고 이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죠. 1개 포대는 보통 한꺼번에 6발 정도의 미사일을 동시 교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2개 포대가 300개가 넘는 혼합 표적을 상대로 96%에 육박하는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건 레이더가 표적을 분류하는 속도와 미사일이 재발사되는 템포가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2 포대의 레이더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반드시 막아야 할 탄도미사일과 상대적으로 위협이 적은 드론을 순식간에 걸러내어 가장 치명적인 137발을 먼저 속간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보통의 시스템이라면 드론 200대의 물량 공세에 레이더가 마비됐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이더는 마치 굶주린 사냥개 같았습니다. 맛도 없는 드론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장 육중한 고기인 탄도 미사일만 추적해 목덜미를 물어뜯었죠. 남들이 철학을 논하며 점잖게 무기를 팔 때 한국은 전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을 사륙하는 집요한 본능을 팔았습니다. 세계는 UAE 상공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즉시 다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저 체계가 한국 본토에서는 어떤 밀도로 배치되어 있는가? 그 체계를 다루는 숙련 인력은 얼마나 두터운가? 그 뒤를 지탱하는 정비와 교관과 전술 통제 인력층은 어디까지인가? 한국은 평화가 전제된 국가가 아닙니다. 휴전선, 탄도미사일 위협, 장사정포 위협, 수도권 집중 구조, 좁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방공망을 적당히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나라죠. 그래서 한국의 방공 체계는 수출용 카탈로그에만 존재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을 전제로 매일같이 갈고 닦인 실전형 체계입니다. 한국 본토에는 훨씬 더 촘촘한 배치 개념, 더 두꺼운 지휘 구조, 더 많은 숙련 운용자,
더 빠른 정비망, 더 오래 누적된 실사격 데이터가 있습니다. UAE에서 세계가 본 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일부였죠. 그날 무너진 건 이란의 미사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군사적 권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UAE의 하늘을 보며 한국 무기의 성능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이 본 것은 따로 있었죠. 저 체계를 만든 나라, 저 체계를 매일 운용하는 사람들, 저 체계를 전국 단위로 배치한 국가. 한국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방공 개념 자체가 국가 시스템 속에 녹아든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정면으로 뚫는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이제야 확인했을 뿐이죠. 대한민국은 원래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날 밤 아부다비 상공의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경쟁국들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운이 좋았다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떠들어댔죠. 하지만 전장에서 30년을 굴러먹은 제 눈에 그따위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우연히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난잡하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천궁이 보여준 궤적은 마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완벽하게 설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성능표 따위는 집어치우고 놈들의 뇌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탄두의 무게, 사거리. 그런 수치엔 답이 없었으니까요. 정답은 더 깊은 곳, 이 나라가 지난 70년간 미친 듯이 파고들었던 방공의 광기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카탈로그 스펙으로 으스댈 때 한국은 실전을 연구했죠. 처음부터 적의 심장을 파괴할 방법만을 연구한 거죠. 대체 이 작은 나라가 70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담금질했기에 그 오만한 강대국들의 방패를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한국형 무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방이 아니라 최적화. 많은 후발주자 국가들이 강대국 무기를 흉내내다가 실패합니다. 더 크게, 더 멀리, 더 비싸게 만들려다가 정작 자국 전장에 필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죠. 한국은 그 함정을 피했어요. 처음부터 조건이 달랐으니까요. 좁은 국토, 짧은 경보시간, 수도권 밀집,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의 동시 위협,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운영되는 국가. 이 조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쇼룸에서 빛나는 무기를 만들어선 안 됩니다. 실패하면 곧바로 국가 생존이 흔들리는 환경에서 태어난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천궁2에는 과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허세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무기입니다. 그 대가를 한국만큼 잘 아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흉내를 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복제품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정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막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도 체계가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생존을 전제로 만든 무기는 전장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습니다. 천궁2를 두고 한국판 패트리어트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궁2의 본질은 단순한 유사품이 아닙니다. 다층 방공망에서 가장 까다로운 중간층을 담당하며 전체 체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영리한 연결부입니다. 방공망은 강한 미사일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 비싼 체계만 쌓아도 안 되고 너무 싼 체계만으로도 안 됩니다. 핵심은 어느 고도에서 어떤 표적을 어떤 비용과 반응 속도로 처리하느냐예요. 이란이 날린 미사일들은 정확히 그 중간층을 오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천궁2는 그 구간에서 단순히 참여한 게 아니라 가장 경제적이고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위협을 잘라냈습니다. 강대국들의 일부 체계는 지나치게 과시형이에요. 이름값, 압도적 사거리, 과시적 스펙에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공을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 구조로 봤죠.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적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한국식 방공 철학입니다. 언론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요격률 96%, 드론 수백 대 대응, 탄도미사일 수십 발 격추.
물론 그 숫자들은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 숫자 뒤를 봅니다. 포화 공격에서 진짜 위험한 건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아닙니다. 방공망이 혼란에 빠지는 순간이 더 무섭습니다. 표적 우선순위가 꼬이고 발사 타이밍이 흔들리고 탄약이 잘못 배분되면 방어는 성능 부족이 아니라 체계 붕괴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날 UAE 상공에서 한국 체계는 그 붕괴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 냉정해졌습니다. 제가 그날 UAE 상공에서 본 것은 높은 명중률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한국식 질서였죠.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일부 국가들에게 한국 방사는 이렇게 인식됐습니다. 서방 무기보다 조금 싸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괜찮은 대안. 하지만 실전은 잔인합니다. 실전은 대안을 기준으로 바꿔버리거든요. UAE 전투 이후 천공투는 더 이상 가성비 좋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무기는 가격표로만 평가받지 않아요. 위기 상황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날 이후 한국 방사는 괜찮은 선택지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체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산 시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판을 다시 짜는 중심부 플레이어로 보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날 밤 천공투의 높은 요격률만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해하는지 그 차가운 사고방식이 실전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더 크고 더 비싼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 빈칸을 메웠어요. 남들이 과실을 설계할 때 한국은 생존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새로운 무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앞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삼게 될지 그 방향을 먼저 본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괜찮은 대안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방공 체계를 떠올릴 때 언제나 같은 장면부터 상상합니다. 수직으로 솟구치는 불꽃, 공중에서 교차하는 궤적, 그리고 폭발 화려하고 극적이고 눈에 잘 들어오죠. 그런데 저는 이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진짜 승부가 갈리는 순간은 발사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날아오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순간 바로 거기서 전쟁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이란이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기만체, 전파 교란 요소가 한꺼번에 뒤섞인 복합 포화 공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많이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적이 노이즈와 기만체를 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탐지 체계를 끌려다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눈먼 괴물처럼 사방을 쫓아다니다가 정작 치명적인 표적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무기가 강하다는 말은 흔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더 드문 것은 적이 보낸 혼란을 먼저 정리해내는 체계입니다. 한국의 다기능 레이더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단순히 표적을 찍는 장비가 아니에요. 각 표적의 속도, 고도, 접근 각도, 비행 패턴, 위협 우선순위를 동시에 계산해서 교전 질서를 만들어내는 전장 분류기처럼 움직입니다. 드론은 느리지만 숫자로 혼란을 만들고 순항미사일은 낮게 파고들며 탐지 스트레스를 주고 탄도미사일은 짧은 시간 안에 공포를 낙하시킵니다. 이 셋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단순한 탐지 장비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싸움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판단력에서 갈리는 거죠. 저는 이 레이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표적을 보는 기계가 아닙니다. 적이 의도한 혼란의 구조를 역으로 해체하는 기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처음에 제가 꺼냈던 소문을 다시 끌어와야겠습니다. 한국인이 직접 돌리는 것 아니냐는 그 말이요. 저는 그 소문의 감정적 배경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배경을 얘기하겠습니다. 사막 전장은 잔인합니다. 낮의 열기가 레이더 성능을 왜곡하고 미세한 먼지가 냉각 계통을 괴롭히고 해안과 도시와 군사시설이 뒤섞인 전파 환경이 신호를 복잡하게 간섭합니다. 이 환경에서 어떤 체계든 카탈로그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파수 조정, 필터링 강도 보정,
잡음, 억제, 환경별 오차 보정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장비의 실전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장비를 던져놓고 알아서 쓰라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초기 배치부터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기술진과 교관이 붙어서 그 전장의 환경에 맞게 체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건 그냥 자동화 체계가 아니다. 누군가 뒤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다. 기계가 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끊임없이 손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소문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실제로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을 만큼 시스템 반응이 정교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라 현장의 본능적인 번역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무기를 이렇게 다룹니다. 개발하고 시험하고 생산하고 납품하고 유지합니다. 이 과정은 길고 느리고 단계마다 끊겨 있어요. 훈련에서 나온 데이터는 창고에 쌓이고 실전에서 발견된 문제는 다음번 예산 주기를 기다려야 반영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군은 휴전 상태 속에서 수십 년간 실사격, 모의훈련, 레이더 추적 데이터 축적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창고에 잠들지 않아요. 그 데이터는 곧바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보정으로, 탐지 필터 개선으로, 교전 우선순위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군 내부에만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군,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기술 인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훈련 데이터가 다음 버전의 체계 개량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비교적 빠릅니다. 많은 나라는 무기를 하나의 제품으로 다룹니다. 한국은 무기를 계속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다룹니다.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무기가 다음 실수에서 배우게 만드는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한국은 바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궁2의 그날 밤 성과는 즉흥적인 기적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누적된 훈련과 보정과 피드백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장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강한 미사일 하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 체계가 동시에 같은 하늘에서 돌 때 서로 충돌하지 않고 누가 언제 무엇을 처리할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사드, 패트리어트, 천궁이 각자 자기 표정만 보며 제멋대로 움직이면 그건 방어가 아니라 혼선입니다. 포화 공격 상황에서는 중복 교전, 늦은 대응, 잘못된 탄약 소모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궁은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합니다. 단독 무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합 방공망 속에서 자기 역할과 타 체계의 역할을 동시에 계산하며 들어가는 질서 유지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진짜 선진 방공망은 가장 강한 미사일 한 종류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체계가 공포 속에서도 싸우는 순서를 끝까지 잃지 않는 구조입니다. 강대국 체계들 사이에서도 자기 논리와 연결성을 잃지 않는 국산 통제 기술, 그것이 한국이 도달한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그날 밤 하늘로 솟구치는 요격 미사일을 보며 감탄했을 겁니다. 저는 그 불꽃보다 먼저 움직인 것을 봤습니다. 어떤 표적을 먼저 끊어낼지 판단하는 레이더, 사막의 노이즈 속에서도 맥을 잃지 않는 소프트웨어, 훈련과 데이터를 실전 성능으로 환원시키는 피드백 구조, 그리고 여러 체계가 한순간도 순서를 잃지 않게 만드는 통합 지휘 통제. 많은 나라가 미사일을 만듭니다. 하지만 전장을 먼저 이해하고 끝까지 계산하는 나라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발사 장면만 봤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전장을 통째로 읽고 있던 보이지 않는 한국의 두뇌를 봤습니다. 전장이 한창인데도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벙커, 파괴된 레이더 기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휘소. 그 잔의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그 직전의 심리를 더 오래 들여다봅니다. 왜 이란 지도부는 그렇게까지 자신 있었는가? 그들의 방공망은 단순한 무기 목록이 아니었어요. 정권 생존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수도권 방어, 핵심 시설 방호, 최고 지도자, 은신처,
군사 지휘망 생존성까지 전부 그 위에 얹혀 있었죠. 러시아제 장거리 방공 체계, 중국산 대공 레이더, 자국식 다층 방어망이 하나로 묶인 구성이었습니다. 지도부는 그걸 보며 믿었습니다. 서방의 공습은 감당 가능하다고. 스텔스기라도 심장부까지 무방비로 들어오진 못할 거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잘 압니다. 형편없는 방공망보다 더 위험한 건 실제보다 강하다고 믿게 만드는 방공망이거든요. 이란의 패배는 공습이 시작된 순간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체계의 수준을 잘못 읽은 그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 체계는 종이 위에서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긴 탐지 거리, 스텔스 탐지 가능성, 다수 표적 동시 교전, 고고도부터 저고도까지 대응 능력. 숫자만 보면 누구라도 겁을 먹죠. 그런데 전장은 카탈로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대 방공망의 진짜 시험은 탐지 거리가 아니에요. 전자전 속에서도 표적을 끝까지 믿고 추적할 수 있느냐입니다. 전쟁에서 적은 정직하게 날아오지 않습니다. 재밍을 뿌리고 가짜 신호를 만들고 레이더를 속이고 아군 체계끼리 헷갈리게 만들고 일부러 반응을 유도한 뒤 본타격을 꽂습니다. 이란 방공망은 첫 전자전 파도부터 흔들렸습니다. 표적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레이더가 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너무 많은 것을 보고도 무엇이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저는 이걸 카탈로그와 실전 사이의 참혹한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산 대형 레이더에 대한 환상을 먼저 짚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 탐지하면 강한 레이더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전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광역 탐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방공망이 정말 필요한 건 표적의 정확한 위치와 추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제 발사체를 끝까지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성입니다. 멀리 본다고 해서 맞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장에선 보는 것보다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어렵죠. 중국산 저주파 계열 레이더는 이론상 스텔스 탐지 가능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주파 특성상 정밀 화력 통제에 바로 연결되기 어렵고 주변 전파 환경과 기만 신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뭔가 있다는 수준의 정보와 지금 이 좌표의 이 위협을 이 순간 때려야 한다는 전투 정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란은 첫 번째를 두 번째로 착각했습니다. 중국은 그 착각을 부추겼고요. 가장 잔인한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휘부가 레이더 그림을 보고 안심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탐지가 불완전하면 지휘부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탐지가 충분하다고 믿으면 오히려 더 깊숙이 고정되고 더 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란의 벙커와 지휘 체계는 레이더망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이 이미 죽은 체계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식 체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체계를 단순히 성능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별 장비 단위로는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현대전은 장비 하나의 성능보다 장비와 장비 사이가 얼마나 끊기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합 교전 환경에서 이종 체계 간 연동, 실시간 정보 흐름, 전자전 대응과 교전 우선순위 재조정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러시아식 체계는 바로 거기서 균열이 납니다. 이란은 러시아 체계와 중국 체계, 자국산 자산을 한데 묶어 써야 했습니다. 카탈로그 조합으로는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전자전이 시작되면 서로 다른 신호 규격, 다른 교리, 다른 유지보수 철학이 충돌합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방패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지휘자 없이 제각각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가까웠습니다. 방공망은 장비 전시장이 아닙니다. 초단위의 협업 시스템이에요. 개별 체계가 살아있어도 전체 방공망은 이미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먼저 죽는 건 종종 발사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싸울 수 있다는 체계적 착각이죠.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교차 검증을 합니다. 서로 다른 전장에서 비슷한 냄새가 반복될 때 그건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번 이란.
조건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카탈로그 성능은 화려했고 운용국은 자부심을 가졌고 초기엔 심리적 억지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전의 강한 전자전과 복합 교란 앞에서 체계 전체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흐트러졌습니다. 무기가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의 실패가 다른 전장에서 반복된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실전에서 무너지는 체계는 보통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이 왜곡되기 훨씬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부패한 조달, 과장된 성능 보고, 정치 권력에 맞춘 허위 평가, 유지보수 예산의 누수, 훈련 부족을 감추는 내부 보고 문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무기는 겉은 번쩍거리지만 속은 텅 비어갑니다. 지도자는 가장 좋은 숫자만 보고받고 장교는 문제를 축소하고 업체는 성능을 부풀립니다. 정비라인은 부족한 부품을 감추고 전장은 그 거짓의 청구서를 한꺼번에 내밀죠. 레이더는 전파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정직하지 않은 보고 체계 속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한국을 다시 떠올립니다. 한국의 강점은 천재적인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니에요. 훈련 데이터를 숨기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을 반복하는 산업과 군 구조의 정직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성이 바로 실전에서 살아남는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날 잃은 것은 레이더 몇 기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그들의 말을 믿어주던 마지막 여유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달라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거리 몇 킬로미터인가, 동시 교전 몇 발인가만이 아니에요. 전자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종 체계와 진짜로 붙는가, 유지보수와 교육이 함께 오는가, 실전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가. 이 질문들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새 기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무엇인지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지휘관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무기가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와주는가? 첫 번째 질문은 성능표가 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직 태도만이 답합니다. 평시에 방산 계약을 협상할 때 모두는 첫 번째 질문에 집중하죠. 사거리, 명중률, 반응 속도, 단가. 그런데 실전이 터지는 순간 진짜 질문은 언제나 두 번째로 이동합니다. 부품이 마모되면 누가 오는가? 센서가 오차를 내면 누가 보정하는가? 레이더가 사막 환경에서 흔들리면 누가 붙어 있는가? 왕실도 국방부도 전선의 지휘관도 본능적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완벽한 장비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가가 붙잡는 건 성능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강점은 무기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무기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존재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지금 제가 던지려는 질문은 다릅니다. 왜 한국은 애초에 거기 있었는가? 많은 나라의 방산 지원은 납품이 끝나면 문서와 절차 중심으로 바뀝니다. 제품은 보냈으니 이제 사용국 책임이라는 식으로 빠져나가죠. 한국은 다릅니다. 초기 배치부터 교육, 정비, 현지 적응, 인수인계, 후속 보정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직접 붙어있는 밀도가 높습니다. 장비가 완전히 현지 환경에 적응하고 운용자들이 스스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이 계속 남아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정신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내에서도 군과 업체, 교관과 정비 인력이 촘촘하게 엮여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기를 사람 없는 완제품으로 보는 습관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수출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중동은 그날 한국의 미사일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장비를 끝까지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봤습니다. 이제 4시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천공체계 일부에 문제가 생겼고 한국 기술 인력이 4시간 안에 현장 대응을 완료했다는 정황이 분석 채널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4시간.
중동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숫자가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단순한 물류 자랑으로 읽지 않습니다. 서방의 많은 체계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절차가 길고 승인 라인이 많습니다. 업체와 정부와 하청과 운용군 사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실전에서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겨도 판단이 문서로 돌고 승인으로 밀리고 방문 일정으로 조정되면서 시간이 증발합니다. 전장에서 시간이 증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이 장비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바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시간은 단순히 빠른 교통이나 근면성의 결과가 아니에요. 군과 업체의 거리, 현장 이해도, 기술자 숙련도, 의사결정 속도, 그리고 책임 회피보다 해결을 우선하는 문화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중동이 감탄한 건 한국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도를 가능하게 만든 책임의 밀도였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성품을 보내지 않았어요. 전력화 과정 자체를 함께 보냈습니다. 교육용 물량, 시범 운용 자산, 교관 파견, 현지 운용 인력 훈련, 정비 매뉴얼 현지화, 초기 문제 대응 체계. 이런 요소들은 언론 기사에서는 작게 다뤄지지만 실제 군사 운용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가 무기를 사도 전력화에 실패합니다. 장비는 들어왔는데 사람은 익숙하지 않고 정비 체계는 헐겁고 교리는 아직 녹아들지 않은 상태. 이런 상황에서 실전이 터지면 무기는 제 성능을 절대 발휘하지 못해요. 무기를 파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 무기를 실제 전력으로 바꾸는 순간까지 함께 걷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한국은 중동에 장비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비가 살아있는 전력으로 바뀌는 과정 전체를 설계해주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 국가의 하늘을 지키는 체계가 실제로 완성될 때까지 책임지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막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막은 모든 장비를 시험합니다. 극단적인 고온, 낮과 밤의 큰 온도차, 미세먼지의 침투, 냉각 효율 저하, 전자장비 오염. 훈련장에서는 잘 돌아도 이 환경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지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체계는 발사 성능만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버티게 만드는 관리 철학이 필요해요. 한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현지 맞춤형 냉각, 방진 보강, 유지관리 프로토콜 최적화, 운용 환경별 보정. 이런 부분은 전시회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는 이 사소한 집착이 목숨을 살립니다. 한국은 무기의 성능을 자랑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가 사막에서도 끝까지 자기 능력을 잃지 않게 만드는 데까지 갔죠. 중동의 권력자들은 기술만으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도를 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인가를 봅니다. 어떤 나라는 계약할 때는 웃지만 위기가 오면 법무팀부터 찾습니다. 어떤 나라는 보도자료는 화려하지만 전선이 흔들리면 자국민 철수부터 생각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험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만 위험 앞에서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나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동 왕실과 지도부 사이에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나도 장비를 버리고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건 대단히 강한 평가입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신뢰의 최종 단위는 언제나 돈이 아니라 위기시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천공투가 몇 발을 맞췄는지를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중동의 권력자들이 더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와주었는가? 장비가 흔들릴 때 누가 끝까지 붙어 있었는가? 실전이 시작된 뒤에도 누가 관계를 끊지 않았는가? 신뢰는 광고로 쌓이지 않습니다. 위험한 순간 누가 남아 있었는지가 결정하죠. 한국이 판 것은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동이 실제로 손에 넣은 것은 전쟁이 나도 끝까지 함께 버텨주는 대한민국이라는 관계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폭발 장면부터 봅니다. 불타는 활주로, 연기 기둥, 격추된 잔해. 그런데 저 같은 전략 분석가는 그 장면보다 다른 것을 먼저 봐요. 항로가 막히는가?
보험이 멈추는가? 유조선이 서는가? 가격이 튀는가? 현대전에서 나라를 진짜로 질식시키는 건 미사일 그 자체보다 그 미사일이 만들어내는 공급망 공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협에 들어가고 선박 보험이 흔들리고 운항 리스크가 급등하면 그 파장은 군사 영역을 훨씬 벗어나죠. 제조업, 물가, 물류, 환율, 국가 비축 전략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국에게 중동 전쟁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에요. 곧바로 산업 전체의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건이죠. 반도체 라인이 멈출 수 있고 정유 설비가 흔들릴 수 있고 철강 용광로가 식을 수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이 무너지면 한국의 공장 굴뚝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공투가 UAE 상공에서 지켜낸 것은 단순히 중동 한국과의 영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이 살아남은 것은 곧 에너지 흐름이 살아남은 것이고 에너지 흐름이 살아남은 것은 한국 산업이 버틸 수 있다는 의미였죠. 이제 UAE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제관계를 감정으로 읽죠. 고맙습니다. 형제국, 굳건한 우정. 저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국가는 말보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로 진심을 드러내거든요. UAE는 한국의 방공 체계가 실제 위기에서 자기 영공을 지켜낸 것을 확인한 뒤 단순한 칭찬을 넘어 전략 자산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보호받는가, 누가 먼저 배정받는가, 위기 때 누구에게 먼저 문을 여는가. 국가가 정말로 어떤 나라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외교 성명보다 이런 것들이 먼저 달라지죠. 감사는 말로 끝납니다. 하지만 신뢰는 자원 배분 순서를 바꾸죠. 그 가장 상징적인 대상이 바로 원유였어요. 원유 600만 배럴. 이 숫자를 경제 기사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전략 문서 언어로 번역해야 해요. 이것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선언이죠. 전쟁과 봉쇄 위협 속에서는 모든 배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나 먼저 배정하느냐가 곧 외교적 선택이 되거든요. 유가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배정 순서입니다. 위기 속 원유는 상품이 아니라 선택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한국이 UAE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히 기름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우리 하늘을 지켜줬고 우리는 당신들의 산업을 멈추지 않게 해주겠다. 이 한 문장이 600만 배럴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방산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겠어요. 대중은 방산을 자주 무기 수출이라고 부르죠. 절반만 맞는 표현입니다. 진짜 방산은 한 국가의 불안을 다른 국가의 안정으로 바꿔주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거래를 통해 자국의 불안도 줄여나가는 산업이고요. UAE는 한국에게서 천공투를 받았죠. 한국은 그 대가로 단순한 계약 금액뿐 아니라 중동의 전략적 신뢰, 에너지 우선권, 위기시 파트너십을 되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에너지 안보에서 늘 불안의 수입자에 가까웠어요. 외부 위기, 육아 충격, 해상 봉쇄, 중동 정세 변화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사정하는 수입국이 아니라 중동 국가가 먼저 전략적으로 챙겨야 하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무기를 잘 만든 나라가 강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자국의 에너지 불안을 줄여주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의 승리예요. 여기서 한 가지 구조를 보겠습니다. 천공은 방어 자산이죠. 그 방어 자산이 중동 인프라를 지킵니다. 인프라가 살아남으면 에너지 흐름이 유지되고요. 에너지 흐름이 유지되면 한국 산업이 버팁니다. 산업이 버티면 다시 방산 생산도 유지되죠. 저는 이걸 방패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방패가 하늘을 지키고 하늘이 원유를 지키고 원유가 공장을 지키고 공장이 다시 방패를 만드는 구조예요. 이 순환이 무섭습니다. 한국처럼 제조업 강국이면서 수출 강국이면서 에너지 수입국이면서 안보 위협 상시 국가인 나라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순환이거든요. 천공투는 그냥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라인, 정유 공정, 화학 플랜트, 철강 용광로, 물류 항만의 불빛을 함께 지켜낸 방패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제관계에서 진짜 강한 유대는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생깁니다. 함께 피를 흘렸을 때, 그리고 함께 파산을 피했을 때예요. 이번 한국과 UAE의 관계는 후자에 가깝죠. UAE는 한국 덕분에 자기 영공과 핵심 자산이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했고, 한국은 UAE 덕분에 에너지 공급과 전략 협력의 새로운 우선권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취약점을 상대가 실제로 메워준 경험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성격이 달라졌죠. 좋은 공급자도 아니고 만족스러운 고객도 아닙니다. 위기 때 서로의 약한 고리를 붙잡아준 파트너가 된 거예요. 정말 강한 파트너십은 조약문보다 경험에서 나오죠. 특히 서로의 취약점을 한 번씩 실제로 대신 막아준 관계는 오래갑니다. 사람들은 천공투가 몇 발의 적 미사일을 떨어뜨렸는지 셀 겁니다. 저는 다른 숫자를 봤어요. 방향을 바꾼 유조선, 멈추지 않은 항로, 그리고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600만 배럴의 의미를요. 그건 에너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하늘을 지켜준 대가로 중동이 한국의 공장과 항만과 내일을 지켜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천공투는 그 순간 적 미사일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불안까지 함께 격추했습니다. 세계는 UAE 상공에서 천공투 2개 포대가 만들어낸 결과를 봤습니다. 언론은 요격률을 이야기했고 군사 전문가들은 중간층 방어의 완성도를 분석했죠.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는 내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중동이 본 건 시범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었죠. 진짜 본편은 한국 본토에 깔려 있으니까요. UAE에서 운용된 2개 포대는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국식 방공 체계 전체의 일부, 그것도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2개 포대와 한국 본토를 가르는 차이는 단순히 수량이 아닙니다. 배치 밀도, 지휘 연동의 깊이, 훈련 누적량, 즉흥 운용 숙련도, 그리고 경계가 일상이 된 문화. 이 모든 것이 다르죠. 중동은 그 체계의 성능을 받습니다. 한국은 그 체계를 생활처럼 돌리는 나라예요. UAE에서의 천궁은 실전 배치된 무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천궁은 국가 생존 구조의 일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방공망을 갖고 있어요. 장거리 체계, 중거리 체계, 현대화된 레이더망.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건 방공망을 가진 것이고 한국은 방공망 위에 국가의 일상 전체를 올려놓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방공은 단순한 군사 옵션이 아니에요. 수도권의 생존, 산업 밀집 지역의 연속성, 원전과 핵심 기반 시설 보호, 그리고 민간 경제 활동의 심리적 안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이 나라에서 하늘이 흔들리면 군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즉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방공을 부가 기능으로 두지 않았어요. 국가의 상부 구조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만들었죠. 한국은 적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방공망을 깐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출근길, 공장의 라인, 도시의 불빛, 국가의 심장 박동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방공망을 만든 겁니다. 이제 한국 방공의 진짜 본질을 얘기하겠습니다. 포대 수량만 보면 절반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저 같은 분석가가 한국을 볼 때 가장 주목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방패가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방심하지 않는 방패를 가진 나라는 드물죠. 한국은 전시가 아니어도 완전한 평시가 아닙니다. 휴전선, 탄도미사일 위협, 장사정포, 초단시간 경보 환경 속에서 경계가 습관이 된 나라예요. 이런 국가에서는 장비를 다루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훈련이 형식이 아니라 생존 예행 연습이 되고 장비 점검이 관례가 아니라 생활이 되고 작전 절차가 문서가 아니라 반사신경에 가까워지죠. 세계에는 돈이 많아 좋은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좋은 무기를 산 나라가 아니라 그 무기를 긴장 속에서 살게 만든 나라예요. 중동이 본 건 2개 포대의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더 무서운 건 그런 포대들이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습관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한국형 방공구조의 실체를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단순한 영공이 아니에요. 적이 하나의 공격 방식으로는 돌파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겹겹의 거부권이 중첩된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체계의 우수성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적이 하늘을 통과하려 할 때마다 다른 층, 다른 판단, 다른 요격 논리, 다른 대응 시간표와 연속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이죠. 접근을 거부당하고 침투를 거부당하고 낙하를 거부당하고 마지막 궤적마저 거부당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가장 화려한 창 하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이 단 한 번도 편하게 숨을 고를 수 없는 하늘을 설계했죠. 요새란 벽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공격자가 어디로 와도 계속 다른 방식으로 거절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하늘은 정확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강점은 포대만이 아니에요. 그 포대를 살리는 사람의 두께입니다. 한국의 하늘 아래에는 단순히 미사일만 배치된 것이 아니에요. 현역 운용 인력, 지휘 통제 장교, 정비사, 군수 지원 인력, 방산 엔지니어, 시험평가 전문가, 퇴역 후에도 경험을 이어가는 예비 전문가층이 두텁게 쌓여 있죠. 현대 방공은 금속이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결국 누군가가 읽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유지하고 고치고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한국은 강합니다. 이 나라는 장비만 현대화한 게 아니에요. 그 장비를 지탱할 사람의 사다리를 국가적으로 쌓아 올린 나라죠. 한국의 방공망은 포대 숫자로만 계산하면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겁니다. 진짜 전력은 그 포대를 이해하고 유지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들의 층위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강한 방공망은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공포가 국가 전체를 먼저 마비시키지 못하게 막아주죠. 한국 시민들은 어쩌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계산 위에 세워진 안정권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국민이 내일도 출근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힘, 기업이 공장을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 국가가 흔들려도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라는 집단적 안정감. 이 모든 것이 방공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 상공은 단순한 영공이 아닙니다. 적에게는 거부의 연쇄이고 시민에게는 계산된 안정권이죠. 여러분의 머리 위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그 질문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무거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공격한다는 건 포대 몇 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위협 속에서 단련된 국가 시스템 전체와 싸우는 겁니다. 중동은 단 2개 포대로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하늘이 지금 독도에서 제주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 탄두의 무게, 레이더의 출력, 요격 확률. 숫자 앞에서 감탄하는 버릇은 일찌감치 버렸죠. 그런데 한국을 보고 있으면 오래된 버릇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천공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완성형 무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천공투는 한국 방공 기술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점이에요. 이미 그 위와 아래를 한국은 동시에 만들고 있거든요. 위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LSAM입니다. 이 체계는 단순히 더 높은 고도를 커버하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의미는 훨씬 크죠. 고고도 방어 능력의 독립입니다. 미사일 방어에서 가장 비싼 기술은 언제나 고고도 요격이에요. 이 영역은 오랫동안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탐지, 추적, 요격 3단계를 모두 자국 체계로 연결하는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상층 방어 능력을 완성하는 순간 이 나라는 단순한 방공 강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미사일 방어 국가가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세계에서 완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중이에요. 이제 아래를 얘기하겠습니다. LAMD입니다. 이 체계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LSAM이 높은 하늘을 지키는 방패라면 LAMD는 도시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장사정포, 로켓, 단거리 위협 같은 초근거리 공격을 막는 체계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방공 환경 중 하나입니다. 인구 밀집, 초단거리 위협,
짧은 경보 시간. 이 모든 조건이 겹친 도시를 지키는 기술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은 결국 다른 도시들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서울과 비슷한 조건의 도시들이 있거든요. 인구가 밀집하고 위협이 가깝고 시간이 없는 도시들이요. 한국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기술은 단순한 국산 무기가 아니라 세계가 찾는 해답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단일 무기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연결된 전장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방공체계. 이 모든 시스템이 점점 데이터로 연결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어요. 레이더가 본 정보를 전투기가 공유하고 전투기가 감지한 표적을 지상 방공체계가 처리하는 통합전장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세계 방산 시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죠. 방어체계 가격은 올라가고 납기는 밀리고 기술 이전은 막혀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접근을 보여줘요. 빠른 생산, 합리적 가격, 실전 검증, 그리고 관계를 끊지 않는 신뢰. 한국 방산은 단순히 싸서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공투의 실전 데이터는 그 신뢰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역사를 길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성벽, 철갑함, 레이더, 미사일 방어. 방어 기술은 언제나 전쟁의 규칙을 바꿔왔어요. 공격 기술이 시대를 열었다면 방어 기술은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만드는 방공체계가 그 변화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죠.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더 멀리 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리고 방공기술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그 답을 한국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하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훨씬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LSM은 더 높은 하늘을 지키려 하고 LAMD는 도시의 마지막 방패가 되려 합니다. 전투기와 지상 방공 체계는 점점 하나의 전장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한국을 제조 강국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한국은 다릅니다. 이 나라는 이제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전쟁의 역사는 언제나 창을 만든 나라들을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방패를 만든 나라들을 기억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방패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압도적인 기술이 곧 세계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집념이 마침내 증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방패가 오늘 가장 안전한 하늘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닿는 곳마다 더 완벽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